우크라이나 문제를 바라볼 때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과도 관계가 되는데 왜 이런 사단이 벌어졌냐예요. 아주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런 거죠. 젤렌스키 정부가 들어서서 아예 헌법까지 개정을 해요. 나토에 가입을 하겠다. 이게 이제 문제의 발단이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결국 유럽 편에 서는가 러시아 편에 서는가에 따라 가지고 유럽의 판세 자체가 근본적으로 달라지기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어떤 입장을 취하는가 하는 것이 러시아건 유럽연합이건 유럽연합으로 그러니까 말하면 정확히 말하면 군사적으로 나토이고 나토 사령관은 미군이 맡고 있잖아요. 부사령관은 프랑스나 영국이 맡고 있고 그래서 미국과 러시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부딪혀 있는 게 우크라이나죠. 이 문제라는 거예요. 동맹의 딜레마라고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동맹을 해야 되는 이유가 첫째는 그러니까 동맹을 하게 될 경우에 두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하나는 연루가 될 수 있다는 거하고 두 번째는 방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연루가 된다고 하는 것은 어느 한편에 동맹을 맺게 되면 동맹의 입장 때문에 내 의사와 관계없이 원치 않은 분쟁에 휘말릴 수밖에 없다는 것인데 가령 우리나라가 한미동맹하에서 베트남 참전한 것, 이라크 전쟁에 노무현 정부가 참전한 것 이런 것들은 사실은 한미동맹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미국이 전략적 유연성으로 이 작전을 바꿨기 때문에 주한미군이 만일 해외 분쟁에 개입하게 된다면 한국군은 한미연합사령부 체제로 편제가 돼 있잖아요. 한미연합사령관이 주한미군 사령관이고 주한미군 사령관은 미국 대통령의 지시를 받기 때문에 사실상 자동 개입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또 하나는 우리가 최근에 겪었던 것들이 미국의 대중 봉쇄 전략의 일환으로 사드를 배치하게 되고 또 한일 정보 보호 협정들을 우리 의사와 관계없이 체결하게 됨으로써 결국은 내정도 불안해질 뿐만 아니라 중국과 관계에서는 최대 교육인 중국으로부터 한한령이라고 해서 사실은 경제적인 불이익을 감수할 수밖에 없고 이번에 가령 이제 러시아에서 벌어진 전쟁 하에서도 미국이 주도해서 제재를 하고 결국은 이제 금수를 하게 되는데 애초에 문재인 정부는 사실은 가령 사드 같은 경우도 중국과 미국이 동북아에서 부딪히게 된다면 우리 정부가 갖고 있는 외교 전략은 전략적 모호성이거든요. 이게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는 그러니까 뭐 립서비스 차원에서는 미국 편이지만 최대의 교역국인 중국과 이해관계를 무시할 수가 없으니까 예를 들자면 그것은 탄핵됐던 박근혜 정권도 마찬가지거든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기 전에 2015년에 중국이 전승기념제를 하게 되는데 G20 국가 원수 중에 그 천안문에서天安문에서 진행된 전승기념절에 참석한 두 국가 정상 중에 한 명이 박근혜 대통령이었어요. 당시 푸틴 대통령하고 박근혜 대통령만 참여했거든요. 다른 이제 그 개발도상국 나라들의 수반을 빼면. 그랬던 이유가 뭐겠어요? 우리의 최대 교육국이잖아요. 전략적 동반자 관계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군사적으로는 미국과 동맹 관계에 있지만 그래서 동맹을 맺게 되면 이런 그래서 대표적으로 남북 관계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남북의 정상들이 4.27 합의를 하고 9.19 합의를 해도 그게 이행이 안 되는 이유는 뭐예요? 미국의 반대 때문이죠. 대표적인 게 이제 한미 워킹 그룹 등이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지구상에서 북을 관광할 수 없는 나라가 딱 세 나라 있어요. 미국, 일본, 한국만 못 가요. 이를테면 금강산 관광이 재개되지 못한 것도 개성공단이 재가동되지 못한 것도 철저히 이것 때문이죠. 그래서 결국은 한미동맹 체제가 이게 신두달처럼 굴레로 작용하게 되면 독자적인 남북관계가 불가능해진다. 이것이 연루의 예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말씀드리겠어요? 만일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편을 들게 되면 유럽은 위협을 느끼게 되고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게 되면 러시아는 직접적으로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그럼 결국 우크라이나가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되는가 이런 문제겠죠.
사실은 한반도에서 우리 입지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이 대치하고 있는 전략적 요충지에 있는데 사실 한국이 또는 한반도의 남과 북이 어떤 입장을 취하는가 하는 문제는 사실은 해양 세력, 미국으로 대표되는 혹은 대륙 세력. 그래서 지금 이제 세계적으로 보면 유럽에서는 미국과 러시아가 부딪히고 있고 이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는 미국과 중국이 부딪히고 있는데 한반도는 러시아와도 국경을 맞대고 있고 중국하고도 국경을 맞대고 있는 서아시아와 더불어서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우크라이나 사태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는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함의를 갖고 있는데 두 번째는 만일 그래서 동맹을 안 맺게 될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또 방기 요인이라는 게 있죠. 만일 안보가 위협에 처했을 때 약소국이 다른 나라 강대국의 침략을 받게 됐을 때 독자적으로 방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동맹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걸 방기 요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강대국과 동맹을 맺지 않게 되면 이게 결정적일 때 위험해질 수 있다는 거다. 예를 들자면 중국으로부터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미동맹을 맺어야 된다. 이런 것들이 냉전 시기의 논리였죠. 왜? 소련, 중국이 적성국가였잖아요. 근데 1992년 수교 이후에는 적성국가가 아니니까 상관이 없는데 92년 이전까지만 해도 한미동맹의 근거가 뭐였는가 하면 그거였어요. 중국, 소련이었죠. 두 번째는 지금으로서는 이제 한미동맹을 군사적으로 유지하고 있는데 가장 큰 교역 파트너가 미국이 아닌 지금 중국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미국과 중국이 갈등을 겪게 되게 되면 고래 싸움에 새우 격이 돼가지고 우리가 굉장한 불이익, 진퇴양난의 곤욕을 치르게 된다 이런 뜻이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 동맹이 그건 외교상의 용어로 연루의 의미 있고 방기의 여비라고 하는 것이 있다. 세상에 공짜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사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면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어떤 입장을 취하겠냐 하는 문제죠. 어떤 입장이겠어요? 우리가 취해야 될 입장과 다르지 않죠? 그건 뭘까요? 오스트리아나 스위스와 같은 중립적 포지션을 스탠스를 취하는 것이 러시아로서는 소위 말하는 이게 주는 교훈은 뭘까요? 동맹이 아니라 탈동맹이다. 다른 말로 이게 뭘까요? 중립이다. 다른 말로 뭘까요? 이건 자주다. 이건 사실 70년대 소련과 중국이 사회주의 이제 그 나라에서 논쟁이 벌어진 적이 있었잖아요. 이때 소련에도 국경을 맞대고 있고 중국과도 이웃 나라인 북이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가는 양 대국이 서로 자기 편에 설 걸 요구했는데 그때 이제 북이 내세웠던 것이 자주였잖아요. 우리는 친소도 하고 친중도 하는 것이지 어느 한 편만 들지는 않겠다. 이것이 사실은 자주 노선이 나오게 된 배경이잖아요. 그랬던 것처럼 결국 동맹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국력의 차이가 있더라도 전제가 뭘까요? 자주성이 전제가 된 주권 국가들 사이의 관계여야 되지 그게 국력이 차이 난다고 해서 그것이 예속이 돼서는 안 된다. 그런 뜻이겠죠? 그래서 그런데 한미 관계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상하 관계죠. 왜 그럴까요? 대표적인 게 전작권이 없다는 것이고 사령관이 미국이고 부사령관이 한국이에요. 그러면 사령관하고 부사령관은 상하, 주종, 명령하고 면령 받는 관계이지 대등한 관계가 아니잖아요. 나토도 마찬가지거든요. 나토 사령관이 미군이고 부사령관이 영국 혹은 프랑스란 말이에요. 그럼 이것은 사령관과 부사령관 사이 이걸 동맹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명령하고 복종하는 상명하복의 관계다. 상명하복 이건 동맹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다. 이런 것이고 문제는 그래서 한미동맹은 동맹이 아니고 추종관계 예속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우크라이나에서 미국과 러시아가 충돌했는데 우리가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이름하에 독자적으로 하려다가 압박이 거세지니까 조선일보가 이제 우리만 제외되게 됐다라고 하고 나중에 청와대가 이제 반박하기는 바이든 대통령의 입장을 통해서 우리한테도 감사를 표했다. 우리도 제재에 동참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비극이죠. 어떤 비극일까요? 우리가 제재에 동참함으로써 당장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제조업으로 보면 큰 타격이 세 군데가 벌어지는데 우리나라 수출로 보면 반도체, 우리나라 수출로 보면 반도체, 전자죠. 3대 수출 품목이. 두 번째가 자동차, 조선이잖아요. 자동차로 치면 현대자동차가 유럽에 갖고 있는 가장 큰 공장이 러시아에 있어요. 가동을 중단했죠. 두 번째는 러시아가 조선 강국이라서 조선 수주를 다 해놨어요. 대금을 못 받게 된 거예요. 또 하나는 반도체에 들어가는 제논이라는 소재가 러시아에서 수입하는 게 30%쯤 돼요. 제재에 동참하고 러시아가 아예 이제 교육을 안 하겠다고 보복을 하게 되면 타격이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2019년에 겪었던 무슨 일본이 우리에게 제재를 가했던 거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직접적으로 우리가 그런 영향을 받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미동맹은 역사를 아시겠지만 전쟁 중에 가종이 됐고 전쟁 끝나고 이제 정식으로 발효가 됐는데 늘 아시겠지만 제조지훈이 뭐예요? 전쟁 때 가령 제조지훈이라는 용어가 나오게 된 것은 임진년 전쟁이죠. 그러니까 명나라가 일본의 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상실할 뻔했는데 명나라가 구해줬다. 그러니까 이 은혜를 갚아야 된다. 이런 입장이죠. 그래서 한미동맹을 보통 태극기보다 뭐라 그래요? 혈맹이라고 그러죠. 피로써 맺은 동맹이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혈맹이라고 하는 것은 밑바닥에 있는 건 뭘까요? 혈맹이 밑바닥에 있는 것은 의식 자체가 이미 그것을 내면화하고 있다. 그러니까 동맹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이것이 강요가 아니라 이제는 내면화되어 있어서 현실로 놓고 보면 이게 두 세대가 됐거든요. 54년부터니까. 그러면 한미동맹 체제가 두 세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태어나서부터 그랬던 거예요. 한 번도 비동맹 혹은 탈동맹 체제에서 살아본 적도 없고 그런 상상 자체가 안 된다고 하는 것이 근본 문제겠죠. 그러니까 한미동맹이 없는 상태 자체를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고 그것을 지금은 상상조차 할 수 없다는 거다. 그래서 아예 반기에 대한 위험 자체가 내면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맹을 안 하면 어떡하자는 거냐. 그러면 바로 한미동맹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진다 그러면 어떻게 바로 반론이 나오는 거야. 그러면 중국과 동맹을 하자는 거냐. 일본과 동맹을 하자는 거냐. 라고 반론이 나와요. 이건 뭘까요? 동맹 자체가 아예 동맹을 떠나서는 우리 스스로 제 발로 설 수 있는가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자신이 없다. 다시 말하면 이게 뭘까요? 얼마나 뿌리 깊은 4대 상태인가. 이걸 말해주죠. 큰 나라와 손잡지 않으면 우리는 독자적으로 제 발로 설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예 내면화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탈동맹 자주화에 대한 의식 자체가 부재하기 때문에 가령 이번 대선 기간에 토론을 하는데 어떻게 해요? 우크라이나가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것이 대안이다. 한미동맹이 부족하다면 한미일 동맹까지 가야 된다. 왜? 러시아와 이웃하고 있지 않냐. 중국과 바로
국경을 접하고 있지 않냐라고 해서 모든 대안이 탈동맹 자주화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돼 있어요? 동맹을 더 강화해야 된다. 왜? 자주에 대한 개념 자체가, 마인드 자체가 아예 없다는 거죠.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그래서 도대체 이제 그래서 탈동맹은 동맹이 맺었을 경우에 치러야 될 비용으로부터 자유롭다는 거다. 그래서 미중 간의 갈등에서 무의미한 보복을 피할 수 있고 대외 정책의 자주성을 회복하는 길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것은 현재의 한미동맹은 이전 시기와 다르다. 우리가 국력이 세계, 군사적으로는 세계 6위쯤 되고 경제력도 세계 10위쯤 되는데 우리가 독자적으로 제발로 설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야말로 뿌리 깊은 사대의식이고 사실 자기 비하죠. 이걸 비유하면 이게 우리가 어른이 되면 아이 때 옷을 이제 어른 옷으로 갈아입어야 되는데 몸은 어른이 됐는데 의식은 아직도 유아기를 못 벗어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미 우리가 과거의 우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낡은 관계를 청산하고 새로운 옷을 입자는 것이다. 이것은 미국과도 친하고 중국과도 친하고 러시아하고도 친하고 일본하고도 친하자는 거다. 왜 우리는 일본과 관계도 마찬가지죠. 일본이 과거를 청산하고 사죄할 건 사죄해야 되겠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아주 독특하게 되어 있는 게 한반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는 여기가 중국이고 여기가 러시아죠. 여기 일본이 있어요. 저 건너에 미국이 있는데 우리는 얼마나 희한한가 하면 물론 건너에 북이 있죠. 얼마나 우리가 비정상적으로 대외관계를 맺고 있는가 하면 이걸 보세요. 우리가 가장 적대적인 게 어디예요? 북이에요. 1. 두 번째가 어디예요? 2. 요즘은 거의 2위를 다투는 게 중국쯤 되죠? 4위일 때 있어요. 이번에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러시아도 거의 이제 혐러 수준이 혐중까지 왔어요. 그럼 봐보세요. 우리는 우리와 가장 가까이 이웃한, 그러니까 남쪽의 입장으로 북, 중, 러, 일본과 다 관계가 안 좋아진다면 우리는 적대적이나 비우호적인 나라 세력으로부터 둘러싸이게 되잖아요. 그리고 지구 반대편쯤 되는 미국과 가장 친하자고 한다는 거예요. 이 정상입니까? 동네로 치면 우리 집 이웃들은 다 비우호 세력이고 저 멀리 있는 사람과 친하자고 한다면 차라리 이사를 가든가 해야지. 이웃 관계가 지극히 비정상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얼마나 비정상적이고 잘못됐는가에 대해서 아예 자각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탈동맹을 하자고 하는 것이 미국과 선을 지고 우리가 척을 지고 아예 적대를 하자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미국과도 친하고 아니 일본과도 친하고 중국과도 친하고 러시아하고도 친하면 이게 정상 아니에요? 어디가 가장 친해야 돼요? 당연히 1순위는 북이죠. 이게 탈동맹 남북 협력으로 가자는 거잖아요. 그렇죠? 가장 가까운 이웃과 가장 친하게 지어야 되죠. 그래서 이 비정상을 바로잡다고 하는 것인데 실제로는 이윤법적 사고나 진영 논리에 우리가 아예 그냥 그걸 내면하고 있게 되면 이런 우리가 얼마나 비정상적인가 하는 것 자체를 스스로 못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럴까요? 아예 자각 증세가 없는 거예요. 자각 증세가. 자각 증세가 없는 게 뭘까요? 사실은 중병이죠. 요즘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 감염되면 뭐예요? 미각 후각이 없어져요. 통증은 두 번째고 감각이 없어진다고 하는 것은 생명을 유지하기 어려워진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근본적으로 성찰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번을 통해서 뭐 어떤 뼈저린 교훈을 얻어야 될까?